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강의에서는 노화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극복 가능한 하나의 질병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과학자들의 학설을 가지고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결론으로서는 텔로미어 과학을 연구한 블랙번 교수의 그 책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텔로미어가 길고 어떤 사람은 텔로미어가 짧더라. 왜 두 사람들의 차이가 나나?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노화는 마음에 따라서 된다. 그래서 노화는 마음으로 극복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텔로미어 과학은 영생학을 입증하는 하나의 자료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텔로미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텔로미어라는 것은 무엇인지, 텔로미어 길이가 어떻게 마음에 따라서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대부분은 엘리자베스 블랙번 교수와 엘리사 에펠이 공조한 같이 졌단 말이죠. 그런 책, 텔로미어 이펙트, 텔로미어 효과라는 책을 중심적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저자 소개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엘리자베스 블랙번이죠. 지난번 강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분은 2009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은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텔로미어의 분자적 특성과 텔로미어를 유지하는 효소인 텔로머라제를 발견한 공로로 2009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텔로머라제의 염색체 보호 기능을 밝혀내어 세포의 노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노화와 암 같은 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 촉진한 공로로서 그러한 노벨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분이 뭐 혼자 받은 건 아니에요. 캐롤 그라더라고 하는 사람과 잭 소스테그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그만큼 유명하신 분이고 이분이 이제 텔로미어 과학을 연구한 사람인데 이분은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의 명예 교수이고 세계 1위의 생명과학 연구소가 평가받는 그런 생명과학 연구소로 평가받는 노화 질병에 관련된 주요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소크 연구소 소장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에펠 이분은 건강심리학자입니다. 건강심리학자인데 이분도 이제 캘리포니아교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의 정신의학 교수인데요. 이분은 노화와 대사, 비만, 감정을 연구하는 USSF의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간에 제가 그 텔로미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인류 최초의 영생을 추구한 사람, 여러분도 혹시 아십니까? 인류 최초로 영생을 추구했다고 알려진 사람. 역사책에 말하자면 책에 써 있는 분이죠. 잘 모르시겠죠? 바로 이분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인류 최고로 오래됐다는 그런 책에 나오는 존재죠. 길가메시. 이 길가메시는 우르크의 왕인데요. 지금부터 이 길가메시가 써졌다는 것은 지금부터 최소한 4,000년 전에 써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이라는 말은 그 이전에 써졌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4,000년 전에 써졌던 것인데 그 안에 이 길가메시라고 하는 사람의 영웅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길가메시는 거기에 그 책에 그렇게 나와요.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사람인 반신반인의 존재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 반은 신이고 반은
육신, 사람의 몸이 그런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이 워낙 영웅적인 엄청난 그런 존재를 했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여러 내용들을 가미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길가메시라고 하는 사람도 당시에 영생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가메시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엔키두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 친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충격을 받고 영생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영생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갖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영생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현자, 우투나 피스팀이라고 하는 현자를 찾아갑니다. 그 현자를 찾아가서 그 현자에게 그 영생을 구한다고 말을 하고 그 현자의 우투나 피스팀의 그 부인으로부터 불로초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 길가메시는 그 불로초를 먹지 않고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고향 사람들하고 같이 놀아 먹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이 이 길가메시라고 하는 영웅이 이런 얘기에서 영생 얘기가 나오는데요. 뭔가 좀 같이 연상되는 얘기가 없습니까? 있죠? 자, 누굽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인간이 죽는다는 그런 그 고통, 죽음의 고통이라는 것을 문제를 뼈저리게 느끼고 그래서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6년간 설생 고행을 하고 마침내 깨달았다고 하죠. 그것이 또 연상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거죠. 조유성 미륵 부처님께서 중학교 2학년 때 절친한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그 영생을 추구합니다. 사람은 왜 죽는가 의문을 품고 영생을 추구하게 된 계기 똑같습니다. 영웅들의 유사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어쨌든 간에 그 길가메시는 고생 끝에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 불로초를 받아서 왔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이 죽지 않는 학설인 영생의 학설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마치 불로초 같은 거죠. 불로초는 어떤 먹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마음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길가메시처럼 그래서 우리도 영생의 학문을 배워서 영생을 하게 되는 그러한 그런 영생을 추구하는 존재들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생학의 골자는 마음입니다. 마음. 그렇죠? 어떤 마음을 먹으면은 영생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으면 영생하지 못하는 어떤 마음을 먹으면 늙고 병들어 죽고 어떤 마음을 먹으면 병도 들지 않고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것이 영생학의 핵심 골자입니다. 즉 영생하는 마음을 먹으면 바이오트론이 활성화되고 죽을 마음을 먹으면 녹시트론이 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다시 또 세포 차원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세포 차원에서 바이오트론이 활성화되면은 세포는 건강한 세포가 돼서 계속 재생되어서 세포를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녹시트론이 나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죽을 마음을 먹어서 녹시트론이 나오는 것은 세포가 건강하지 못하게 돼서 결국은 사멸해서 노화세포가 되고 이렇게 돼서 영생하지 못하고 늙어 죽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서 세포 차원에서 어떻게 노화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노화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몸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약 100조 개의 몸으로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100조 개의 세포로 우리의 오장육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오장육부, 우리의 몸이 그냥 성인이 돼서 한 20세 이상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말하자면 노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노화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세포가 노화세포가 되고 사멸하고 그럴 때에
다시 그 세포가 재생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제대로 재생이 되면, 세포가 미달된 부분을 계속 다시 만들어주게 되면 우리 몸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노화되지 않고,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포는 유한한 분열의 횟수를 갖는다. 그게 뭐였습니까? 레이플릭 한계라고 했죠. 레이플릭 한계. 세포는 일정한 횟수를 분열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분열을 멈추고 노화세포가 된다. 노화세포가 되는 것은 굉장히 말하자면 인체에 해로운 겁니다. 세포가 늙어서 사멸하면 좋은데, 소멸되면 좋은데, 소멸되지 않고 노화세포로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노화세포는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우리에게. 그 중에 하나가, 노화세포는 염증을 일으켜서 주변 세포들에게 염증을 자꾸 보냅니다. 그러니까 주변 세포들 썩게 만들죠. 마치 썩은 사과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썩은 사과 신드롬. 이 썩은 사과 광주리에다가 썩은 사과를 집어넣으면은, 그 싱싱한 사과들하고 같이 썩은 사과 한 개를 집어넣으면 그 옆에 있는 싱싱한 사과도 썩어 들어간다. 그것이 썩은 사과 신드롬입니다. 이 내용은 썩은 사과 신드롬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일반 조직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조직에 그 썩은 사과 같은 조직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조직이 병들어갑니다. 썩은 사과가 옆에 사과를 썩게 만든 것처럼. 그래서 썩은 사과 신드롬입니다.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신앙이 희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옆 사람도 신앙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썩은 사과 신드롬입니다. 그러니까 썩은 사과는 빨리 도려내야 되죠. 그걸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 노화세포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포의 노화로 말미암아서 이 세포가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세포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세포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화에게 원인이 있다. 여태까지 과학자들이 발견한 노화의 원인을 9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DNA 손상으로 생기는 유전적 불안정성. 이게 요즘에 가장 각광받는 노화의 원인이에요. DNA가 손상돼서, DNA가 우리가 세포를 복제할 때 DNA가 같이 DNA를 복제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대로 된 DNA로 그대로 완벽하게 복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복제가 못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돌연변이로 해서. 그때 DNA 손상으로 생기는 유전적 불안정성으로 만나서 세포가 병들고 잘못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노화의 원인이 중요한 거고, 오늘 살펴볼 텔로미어의 마모, 또 후속 유전체의 변화, 단백질 상승성 상실, 줄기세포 소진, 대사 변화로 생기는 영양소 감지 능력 혼란, 미토콘드리아 이상, 노화세포의 축적, 세포 내 의사소통의 변형과 염증 분자의 생성, 이렇게 이제 9가지를 이거를 이제 그 과학자들이 말씀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노화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데이비드 싱클레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제 유전학자예요. 그러니까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유전학자 중에 한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고 젊게 오래 살 수 있나, 이걸 연구하는 그런 분이죠. 이분이 책에서 제가 그거 발췌한 내용인데, 제가 요 앞에 내용, 노화의 원인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 노화의 원인과 젊은 노인들의 생활 습관, 이런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도표까지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싱클레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요즘에 각광받고 있고 주목받는 사람인데요. 이 앞에서 말한 9가지 노화의 원인, 그거보다 그거를 일으키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겠나. 그 9가지 원인을 일으키는 그 원인보다 그 원인을 이 9가지 원인보다 앞선 하나의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겠나. 라는 것을 자기가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그거를 하나 학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노화의 정보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노화의 정보 이론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정보의 상실이다. 그거로 말미암아서 노화가 온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우리가 불변하지만 후성 유전체는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후성 유전체라는 건 뭐냐면 유전적 수단에 의해서 전달되지 않는 유전이 가능한 형질을 말합니다. 유전적 수단에 의해 전달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유전적인 형질, 유전이 가능한 형질, 이것을 갖다가 그 후성 유전체라고 하는데요. 후성 유전체에 관한 연구가 지금 굉장히 심도 깊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화의 원인 중에서 이 후성 유전체, 노화를 어떻게 하면은 극복할 수 있나, 엔티 에이징, 리버스 에이징 할 수 있는 것은 후성 유전체에 있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연구를 해서 노화의 정보이란이라는 것을 밝힌 거죠. 그걸 하나의 가설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9가지 노화의 원인 9가지를 앞서는 근원적인 어떤 원인이 있지 않겠나. 그것이 노화의 정보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세포가 정보가 상실됨으로 해서 노화가 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화에 대한 과학자들의 그 연구 노력이 노화의 정보 이론까지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진보한 우리 영생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영생학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가까워지는 그러한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저희가 텔로미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텔로미어는 이 염색체의 끝에 달려있는 여기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요게 이제 그게 텔로미어입니다. 여기 각 염색체. 그 염색체에는 텔로미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DNA가 똑같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마치 신발끈처럼 생겼대요, 이게. 엘리자베스 블랙번 교수가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이게 신발끈처럼 생겼는데 신발끈 끝에 왜 우리가 에글리티스라 그래가지고 신발끈 끝에 보면은 이게 플라스틱 같은 거 이렇게 딱 신발끈이 풀리지 않게 돼 있잖아요. 마치 그와 같대요. 그래서 DNA가 손상을 막아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텔로미어는 세포가 분열할수록 세포가 분열할수록 텔로미어가 마모가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분열하면 또 작아지고 한 번만 작아져서 어느 정도 작아지게 되면 그 세포가 분열을 멈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앞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헤이플리 한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엘리자베스 블랙번 교수가 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결정적인 그것이 연구가 뭐냐면 세포 분열의 횟수가 유한되어 있는 헤이플릭 한계를 다 모든 세포가 거기에 걸리는 건 아니다. 왜 그러냐? 텔로머라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 텔로머라제가 있으면 세포가 분열을 계속 더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결정적인 그런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화와 암이나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을 모색해서 발견했다고 해서 그러한 공로로 해가지고 이 엘리자베스 블랙번 교수가 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텔로머라제인데, 이 텔로머라제라는 게 뭐냐? 자, 유전학자들은 지금까지 DNA는
새로운 DNA를 다시 만들어낼 수 없다.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DNA만 복제만 가능하지 새로운 DNA가 다시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텔로미어 끝에서 새로운 DNA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텔로머라자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은 헤이프릭 한계를 깨뜨리는 놀라운 발견이다. 아까 계속 거듭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텔로미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노화가 진행되는 것에 그것을 노화가 진행되는 것을 가장 알 수 있는 가장 어떤 지표, 어떤 표지를 찾는다면 발로 텔로미어라는 거죠. 텔로미어만큼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밝혀주는 지표는 없다는 겁니다. 텔로미어. 그래서 텔로미어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텔로미어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도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또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텔로미어에서 나오는 텔로미어를 다시 형성시킬 수 있는 유전자를 형성시킬 수 있는 텔로머라제가 마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엘리자베스 블랙본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텔로미어를 발견하고 텔로머라제라는 걸 발견했다는 과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이 엘리자베스 블랙본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원생생물인 이름이 테트라하이메나라고 하는 연못에 사는 어떤 그 원생생물이래요. 그 아주 조그만 생물인데 그 생물에서 텔로미어를 발견하고 그것을 그 텔로미어에서 나오는 텔로머라제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텔로머라제 왜 그걸 발견하게 됐냐면은 이 테트라하이메나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자꾸 그런데 테트라하이메나라고 하는 이 원생생물의 텔로미어가 어떤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줄어드는데 어느 날 갑자기 텔로미어가 길어졌더라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게 뭔 일이냐 해가지고 그걸 주목해 봐가지고 계속 실험을 했습니다. 과연 텔로미어, 이거 굉장한 일이다, 이거는. 텔로미어는 계속 세포 분열로 말미암아서 마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길어지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 뭔가 텔로미어를 길게 만드는 뭔가 효소가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효소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제자인 캐롤 그리더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연구를 했는데 캐롤 그리더가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찾은 그 효소가 바로 텔로머라제입니다. 그래서 텔로머라제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일이었죠. 그래서 텔로미어에 대한 연구가 그냥 노화와 관련돼서 엄청난 연구가 됐는데 그러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자기 연구실에 엘리자 에펠이라고 하는 교수가 찾아옵니다. 그 엘리자 에펠이라고 하는 교수는 그 건강심리학 교수예요.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엘리자 에펠 교수. 아까 이분. 엘리자 에펠. 이분인데 건강심리학 교수로서 지금 UCSF의 정신의학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노화, 대사, 비만 이런 거를 연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엘리자베스 블랙본 교수한테 와가지고 자기는 이런 걸 연구한다. 그러니까 마음, 스트레스나 이런 정신 상태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당신이 텔로머라제라는 걸 발견했다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은 사람은 텔로미어의 어떤 길이가 차이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연구를 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엘리자베스 블랙본이 그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뭔가 뻥 떠지는 듯 하면서 나는 여태까지 어떤 아주 마이크로한 세계
테스라 하이메나의 그 미세한 세계에서만 빠져 있었는데 이 사람 말을 들으니까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같이 연구를 하기로 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책이 텔로미어 이펙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걸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그분이 둘이 연구를 해보니까 스트레스와 텔로미어 관계에서는 용량 반응 관계라는 겁니다. 용량 반응 관계라는 거는 뭐냐면 스트레스가 적은 사람은 텔로미어가 길단 말이죠. 그 고용량보다. 그러니까 용량이 적으면 적게 말하면 줄어들고 용량이 많으면 많이 줄어들더라. 이게 이제 용량 반응 관계예요. 스트레스와 텔로미어가.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마음으로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니까 마음과 텔로미어는 이렇게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과 텔로미어 관계. 이걸 이제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쭉 그 마음과 관계를 쭉 얘기를 했습니다. 자, 텔로미어는 사망의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텔로미어 길이를 재면 그 사람이 언제 앞으로서 죽을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텔로미어 길이를 재주는 그런 업체도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혈액세포에도 텔로미어가 있잖아요. 혈액세포에. 그 혈액세포, 백혈구의, 백혈구 혈액세포 아닙니까? 백혈구의 그 텔로미어를 재서 그 사람이 그 생체 나이가 늙었는지, 실제 나이보다 늙었는지 젊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노화가 얼마나 빨리 됐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텔로머라제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말하자면 헤이플릭 한계를 깨뜨리는 이런 놀라운 텔로머라제인데 그렇다면 노화를 역전시킬 수 있는 이런 물질이라고 환호성을 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텔로머라제를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 몸에 집어넣으면 그럼 세포가 계속 분열돼가지고 재생되니까 건강한 몸을 오래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많은 업체들도 텔로머라제를 뭐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그 광고하는 것들 많은데 그런데 이것이 텔로머라제에 또 이런 어떤 패러독스랄까 뭐가 있습니다. 뭐냐?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텔로머라제를 넣어주면 텔로머라제가 많아지면 인위적으로 그 세포가 암세포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텔로머라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 블랙번과 이 엘리자 에펠이라고 하는 분들은 절대 인위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자연적으로 마음을 바꾸면서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사고 방향을 바꾸고 이런 걸 통해서 텔로미어가 늘어날 수 있다. 텔로머라제를 효소를 분비시켜 가지고 텔로미어를 늘릴 수 있다. 그러니까 세포를 오래 살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야, 뭔가 기운이 뻗치는, 뭔가 도전하고 싶은 그런 도전하고 뭔가 잘된 뭐 그런 걸 느끼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랑 반대로 침울하고 뭔가 우울하고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도전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 뭔가 기쁜 자세, 이럴 때는 텔로미어가 길고 침울하고 우울하고 또 그 남들에게 좀 그 뭔가 좀 위협을 많이 받는 말하자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겁먹고 막 조심하고 너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텔로미어가 짧답니다. 그러니까 텔로미어는 마음하고 이렇게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이 비관적인 마음 특히 보세요. 나쁜 결과를 가장 먼저 예견하는 마음이 비관적인 마음이라고 이분들이 이제 정의를 해놨는데 비관론자들 있지 않습니까? 아, 나는 안 돼. 난 뭘 해도 안 돼. 알 재수 없어. 나는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텔로미어가 길을까요? 짧을까요? 짧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냉소적 적대감이라고 이제 시니컬 뭐 적대감이 뭐더라, 뭐 헤이트리인가, 뭐 이렇게 이제 냉소적 적대감인데, 냉소적 적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좀 쉽게 말하면 쉽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걸핏하면 화내고 남 탓으로 돌리고 막 이런
이런 사람들이 냉소적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뭐 심혈관 질환이 뭡니까? 중풍이라든지 뇌졸중, 중풍, 뭐 심장병 이런 것이 잘 걸리고 조기 사망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음하고 이런 사람들은 텔로미어가 급격히 작아져 가지고 일찍 죽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추. 이건 이제 반추 말이 좀 어렵죠? 과거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해가지고, 미래에 어떤 그 잘못된 것을 갖다가 고쳐서 뭐 희망적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좋은데, 이 반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생산적이고 뭔가 좀 포지티브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과거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꾸 우울해지고, 잘못한 것에 괴로워하고 그런 것이 이제 반추입니다. 이런 사람들 똑같이 텔로미어 길이가 짧다는 거죠. 텔로미어 길이가 짧다는 거죠. 또 사고 억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잖아요. 사고.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더 생각이 나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명상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 생각이 더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극곰이 나온다. 그걸 생각하지 마라. 자기 생각 중에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더 생각한다는 거. 그래서 그 생각을 자꾸 억제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생각이 더 난다는 거. 이런 사고 억제가 이런 것들도 텔로미어 길이를 줄인다는 겁니다. 그 주의산만은 뭐 다 아시겠죠? 주의가 산만해가지고 뭔가 집중을 못하고 막 안절부절하는 사람들. 그게 주의산만한 거죠. 이 주의산만한 사람도 이게 그 텔로미어 길이가 짧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좀 포지티브한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한 사람들은 텔로미어가 길은데요. 그 얘기를 잠깐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우리는 이제 이 가치관, 뚜렷한 가치관을 가져라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뚜렷한 가치관을 가질 때, 말하자면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내가 사는 그 삶의 목적,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살아. 라는 생의 목적이 강할 때, 그때 텔로미어가 길어진답니다. 적극적인 도전적인 마음 자세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텔로미어가 길어지고요. 또, 그 명상이나 기도,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명상과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보다 텔로미어가 깁니다.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것은 이제 저는 이제 명상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이 명상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명상은 한 가지에 집중을 하는 건데, 특히 이제 자기 자신의 호흡에 집중을 합니다. 내 호흡에 집중을 하면서 호흡이 이제 숨을 들으셨다 내셨다 하잖아요. 그 숨을 들으셨다 내셨다 하는 것을 집중을 하는 것이 이제 명상의 아주 좋은 방법인데, 그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텔로미어가 길더라. 오래 살더라. 그리고 명상을 하다 보면은 자기의 그 호흡에 집중하고 뭔가에 집중하다 보면 자기 생각의 머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자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을 낳고 계속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이 꼬리를 물고 날아가는데, 그러다 보면은 말하자면 1번 생각하고 2번 생각, 3번 생각, 4번 생각 쭉 이렇게 나가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쫙 나가도 그거를 캐치하지 못하고 놔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명상을 하게 되면 1번 생각, 2번 생각, 3번 생각 나갈 때 탁 이렇게 스톱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딱 알아차리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텔로미어가 일반적으로 안 하는 사람도 훨씬 길더라.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 기도를 뭔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런 사람들은 텔로미어가 길다는 겁니다. 또 이제 운동이 뭐 좋다는 건 너무나 잘 알려졌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은 텔로미어가 길어지고, 운동을 안 하는 사람보다 텔로미어가 길다. 근데 운동은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을 말이에요. 유산소 운동을 하라.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이상 4번 해라. 이게 이제 그것이 유산소 근력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하라 그러는데 웨이트 트레이닝도 아마 이 사람들 얘기는 유산소 운동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텔로미어를 길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마음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웃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웃는 마음이라든지 또 기쁜 마음, 뭐 평화로운 마음, 뭔가 마음이 조급하지 않은 그런 여유 있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텔로미어가 길고, 그렇지 않은 마음들은 텔로미어가 짧습니다. 그리고 잠도 충분하게 오래 자야. 그러니까 최소한 7시간은 자야. 7시간 정도를 자야만 이게 텔로미어가 길대요. 7시간을 넘어서거나 7시간보다 적으면 텔로미어가 짧더랍니다. 그러니까 수면도 충분히 취해주고. 그러니까 건강에 기본적인 말하는 것들이 그죠. 7시간 정도는 자라. 그죠.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텔로미어가 짧고, 코를 고는 사람도 텔로미어가 짧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주변 환경.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녹지가 많고, 또 범죄율이 낮고, 평화롭고 안전한 지대라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텔로미어가 길고, 뭔가 좀 불안한 동네, 뭔가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동네, 그리고 좀 맨날 앞뒤로 살펴서 걸어다니는 그런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텔로미어가 짧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텔로미어가 길고,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이 텔로미어가 짧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텔로미어와 텔로머라제를 가지고 이제 영생학적인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노화를 극복하려면은 우리 몸의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해줘야 되고, 그런데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해줘야 되는데, 이 레이플릭 한계 때문에 세포는 사멸하고 노화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안 하게 되려면 그 텔로머라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텔로머라제를 나올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이제 아까 긍정적인 마음들, 포지티브한 마음들, 낙관적인 마음, 희망적인 마음,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이 헤이플릭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텔로머라제의 발견이 굉장히 센세이션한 이 노화학계, 이렇게 센세이션한 건데요.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텔로머라제는 마음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그거죠. 이것은 한마디로 다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좋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면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바이오트론.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면 바이오트론이 분비가 되고, 나쁜 마음, 죽을 마음을 먹으면은 녹시트린이 분비가 된다. 그래서 바이오트론이 분비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이 엘리자베스 블랙번과 엘리자 에펠이 발견한 텔로머라제, 그리고 그와 공동 연구한 마음과의 텔로머라제의 관계, 텔로미어 관계,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영생학이 이 학설이로서 영생학이 상당히 보완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텔로머라제를 분비될 수 있는, 그리고 바이오틴이 분비될 수 있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질 것인가, 그거를 좀 더 생각하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앞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